띠링. 짧은 문자 알림음이 고요한 거실을 찍고 들어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에르메스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잔 받침과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리네요. 창밖을 봅니다. 여기는 서울 도곡동,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입니다. 발 아래로는 양재천이 흐르고 멀리 롯데타워가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남들은 이곳을 성공의 꼭대기라고 부르더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명문대 영문과 졸업, 대기업 최연소 팀장 승진, 그리고 대학 병원 교수인 남편과 토끼 같은 딸. 누가 봐도 교과서에 나오는 정답 같은 인생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너무 높은 곳에 살면 땅 위에서 나는 흙냄새나 사람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는 것을요. 이곳은 완벽하게 조경된 정원처럼 아름답지만 숨이 막힐 정도로 건조합니다. 저는 이 넓은 집에서 값비싼 가구들에 둘러싸여 박제된 나비처럼 살고 있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날갯짓은 잊어버린 채로요.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발신인은 강남경찰서.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남편이 또 무슨 사고라도 쳤나? 아니면 유학 간 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엽니다. 부고 한세아님. 2025년 11월 27일 별세. 상주가 없는 관계로. 무연고 장례. 한세아. 그 이름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액정에 금이 쩍 하고 갑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금이 제 가슴 속에서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아. 내 친구 세아. 내 인생의 절반이자 내 영혼의 파괴자였던 그 나쁜 년. 그녀가 죽었답니다. 그것도 고독사로 아무도 없는 차가운 방에서 혼자 썩어갔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데 그게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안도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비명 같은 헛웃음뿐이었습니다. 아, 기어이. 기어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 제멋대로인 기집애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딱 10년 전이네요. 이 거실, 바로 이 자리에서였습니다. 내 남편과 침실에서 나오는 그녀를 마주쳤던 그날.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올리며 마치 밥 먹었어? 라고 묻는 사람처럼 태연하게 말했었죠. 지은아, 너무 화내지 마. 그냥 섹스였어. 우리가 친구인데 그깟 남자가 무슨 상관이야? 너 설마 이런 일로 우리 우정 깰 거 아니지? 그 뻔뻔한 눈동자. 죄책감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맑고 투명한 눈동자를 보며 저는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내 눈앞에서 꺼져버리라고.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말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낡은 배낭 하나 덜렁 메고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자유로워 보였는지, 그래서 얼마나 더 밉고 부러웠는지. 그녀는 알까요?
저는 깨진 핸드폰을 주워 다시 문자를 봅니다. 무연고 장래. 가족도 남편도 자식도 없이 혼자 떠난 길. 그 화려했던 한세아의 인생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엔딩 크레딧입니다. 거실 장식장으로 다가갑니다. 크리스털 양주병 뒤에 숨겨둔 낡은 앨범을 꺼냅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앨범을 펼치니 30년 전의 우리가 튀어나옵니다. 1992년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배꼽 티에 통 넓은 힙합 바지를 입고 짙은 갈색 립스틱을 바른 두 여자아이. 한 명은 새침하게 V비자를 그리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카메라를 잡아먹을 듯이 도발적으로 웃고 있습니다. 새침한 애가 저고 도발적인 애가 새아이입니다. 우리는 X세대였습니다. 기성세대의 질서 따위는 거부한다며 난 나야를 외치던 당돌한 신인유. 하지만 저는 사실 겁쟁이였습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튀는 옷 한 번 제대로 못 입었고 학점 관리에 목을 매며 모범생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새아는 해방구였습니다. 그녀는 수업을 땡땡이 치고 록 카페에 가서 춤을 췄고 방학이면 배낭 하나 메고 인도로 유럽으로 훌쩍 떠났습니다. 그녀가 들려주는 세상 밖 이야기는 제 좁은 우물을 깨트리는 도끼와도 같았습니다. 지은아, 너는 너무 꽉 막혔어. 좀 풀고 살아. 인생 한 번이야. 그녀는 늘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손을 잡으면 저도 잠시나마 자유로운 새가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쌍둥이였습니다. 아니, 제가 그녀를 동경했고 그녀는 저를 귀여워했었죠. 저는 그녀의 그늘에 숨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안전한 관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객이 무대 위로 끌려 올라가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10년 전 이혼녀가 되어 빈털터리로 돌아온 그녀를 제가 받아주면서부터였죠. 저는 그녀가 불쌍해서 받아준 게 아니었습니다. 내 완벽하지만 지루에 빠진 이 쇼인도 부부 생활에 그녀라는 자극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극이 독이 되어 나를 죽일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제 남편은 병원에 있습니다. 아마 간호사들 앞에서 점잖은 교수님 행세를 하고 있겠지요. 그는 새아와의 일을 한순간에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꼬리쳐서 넘어간 거야. 당신도 알잖아. 그 여자 보통 아니라는 거. 남편은 모든 책임을 새아에게 돌리며 비겁하게 숨었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니,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용서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 부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강 건너편에 있던 새아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를 미워하며 살아야 할까요? 누구를 탓하며 내 불행을 정당화해야 할까요? 옷방으로 들어갑니다. 검은색 상복을 꺼냅니다. 남편이 알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자기를 유혹한 상간녀의 장례식에 간다니요. 하지만 가야겠습니다. 가서 확인해야겠습니다. 그토록 자유롭고 오만했던 그녀가 정말로 한 줌의 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물어봐야겠습니다. 야, 한세아. 너는 행복했니? 내 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혼자 죽으니까 시원하니? 거울 속에 저를 봅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인매는 고집스럽게 굳어있는 50대 중년 여성.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이 피로감. 이게 제가 평생 아등바등 지켜온 정답의 얼굴입니다.
갑자기 90년대 유행했던 노래 가사가 생각납니다.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그 밤들이 다 흐르고 흘러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걸까요? 세아는 차가운 영안실에, 저는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극과 극에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는 둘 다 길을 잃은 미아일지도 모릅니다. 핸드백을 챙깁니다. 묵직합니다. 이 가방 안에 든 건 지갑과 차키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0년의 애증, 질투, 그리움, 그리고 미처 전하지 못한 제 진심이 들어 있습니다. 현관문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내려갑니다. 귀가 멍해집니다. 마치 30년 전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세아야, 기다려. 내가 갈게. 내 유일한 친구이자 너를 가장 미워했던 내가 너의 마지막을 배웅하러 갈게. 택시에서 내리니 서울 변두리의 낡은 장례식장이 보입니다. 제가 사는 타워 팰리스의 대리석 로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건물. 내 친구 한세아의 마지막 가는 길이 이렇게 초라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어두컴컴합니다. 또각또각. 제 구두 소리만이 정막을 깨웁니다. 빈소 입구에 붙은 무연고라는 세 글자가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조문객은커녕 상주도 없이 텅 빈 빈소에는 향 냄새만 독하게 진동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제단 앞으로 다가갑니다. 국화꽃 몇 송이 덩그러니 놓인 그곳에 세아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웃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환하게 세상을 다 비웃어 주겠다는 듯 당당하게 웃고 있습니다. 저 사진 기억납니다. 대학교 졸업 앨범 찍던 날 남들은 다 학사모 쓰고 얌전하게 찍는데 자기는 그런 거 촌스럽다며 청바지에 흰 티셔츠 하나 입고 찍었던 그 사진입니다. 야, 한세야. 너 진짜 끝까지 제멋대로구나.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립니다.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니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눈을 감자 거짓말처럼 30년 전의 그날이 그 뜨거웠던 90년대의 공기가 저를 덮쳐옵니다. 1992년 여름.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기억나시나요? 그 시절 그 거리는 해방구였습니다. 거리엔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가 쿵쿵 울려 퍼지고 손에는 벽돌만 한 모토로라, 핸드폰이나 알록달록한 삐삐를 든 청춘들이 넘쳐났죠. 그 화려한 거리의 주인공은 단연 한세아였습니다. 그녀는 늘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습니다. 배꼽이 훤히 드러나는 크롭 티셔츠에 바닥을 쓸 것 같은 힙합 바지. 그리고 입술엔 쥐 잡아먹은 듯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한 손엔 가느다란 담배를 들고 있었죠. 길을 걷다 야, 타, 하며 스포츠카를 들이대는 오랜 지종 남자들에게 그녀는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며 깔깔거렸습니다. 지은아, 봤어? 저 멍청한 놈들 표정. 아유, 촌스러워. 저는 그녀의 옆에서 늘 쭈뼛거렸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무릎 길이의 스커트. 누가 봐도 범생이었던 저는 세아의 화려함이 부러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 날라리 옆에 있는 애 뭐냐? 신여야? 하지만 세아는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보호해 줬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늑대 같은 남자들이 제 손목을 잡아 끌면 세아는 맥주병을 거꾸로 들고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내 친구한테 손 안 떼. 확 눈가를 파버릴라. 그녀의 거친 입담에 남자들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갔고 저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녀의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등은 얼마나 넓고 든든해 보였던지요. 그녀는 나의 보디가드였고 나의 해방구였고 내가 감히 저지르지 못하는 일탈을 대신해주는 나의 아바타였습니다. 우리는 참 달랐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토익 책을 파고들 때 그녀는 잔디밭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학점 4.0을 받으려고 교수님 뒤를 졸졸 따라다닐 때 그녀는 수업을 땡땡이 치고 배낭 하나 메고 지리산으로 동해 바다로 떠났습니다. 지은아, 넌 재미없게 왜 그러고 사냐? 어학점. 그거 밥 먹여주냐?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야. 경험순이지. 그녀는 제 전공 서적을 뺐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짐짓 모범생인 척 핀잔을 줬습니다. 야, 너 그러다 취직 못해. 졸업하고 백수 될래? 취직? 누가 해? 난 안 해. 난 바람처럼 살 거야. 발길 닿는 대로 가다가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 연애도 하고 돈 떨어지면 접시도 닫고. 그게 진짜 인생이지. 너처럼 넥타이 부대되려고 아등바등하는 게 인생이냐? 그녀의 말은 치기 어린 허세처럼 들렸지만 한편으로는 제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건 꿈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라는 걸요. 정해진 레일에서 벗어나면 추락할까봐,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면 버림받을까봐 겁이 나서 책상 앞에 붙어 있었다는 거요. 세아는 그런 저의 불안을 비웃듯 보란 듯이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그녀의 삐삐 음성 사서함에는 늘 남자들의 고백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공대 오빠, 미대 장발족, 심지어 우리과 교수님까지. 그녀는 그 모든 구애를 즐겼지만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 남자는 그냥 액세서리야. 내 인생을 빛내주는 소품일 뿐이라고. 내가 왜 소품한테 목을 매? 그녀는 사랑조차도 가볍게 깃털처럼 다뤘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가 부러워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짝사랑하는 선배 앞에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얼굴만 붉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니?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구니? 질투. 네, 인정합니다. 저는 세아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끔찍하게 질투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그 천부적인 매력, 아무 노력 없이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힘이 샘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악착같이 스펙에 매달렸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사회적인 인정과 성공만큼은 내가 가져야겠다고. 그래야 너와 대등해질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졸업식 날이 기억납니다. 1994년 2월. 저는 대기업 입사가 확정되어 빳빳한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부모님은 꽃다발을 들고 와서 우리 딸 장하다며 어깨를 으쓱대셨죠. 하지만 세아는 졸업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뒤 제 자취방 우편함에 엽서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인도의 타지마할 사진이 박힌 엽서. 지은아, 나간다. 졸업 축하해. 너는 빌딩 숲에서 잘 살아라. 나는 진짜 숲으로 간다. 안녕.
그 엽서를 읽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나던지요. 나는 이제부터 상사 눈치 보며 야근하고 회식해야 하는데 너는 그 먼 나라에서 카레나 먹으며 룰루랄라 하겠구나.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내가 정답인 줄 알았는데, 너의 그 짧은 작별 인사가 내 정답을 오답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저는 그 엽서를 구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20대는 갈라졌습니다. 저는 강남의 빌딩 숲으로, 그녀는 지구 어딘가의 낯선 거리로. 저는 매달 25일 월급날만 기다리는 직장인이 되었고, 그녀는 소식조차 알 수 없는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가끔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라디오를 듣다가 문득 그녀 생각을 했습니다. 15비에 이젠 안녕이 흘러나올 때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죠. 잘 먹고 잘 사냐? 객사나 하지 마라, 기집애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보는 세상은 어떤 색깔일지,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눈빛을 하고 있을지, 내 좁은 사무실 칸막이 너머에는 내가 모르는 거대하고 짜릿한 세상이 있을 것만 같아서 그 세상을 독차지하고 있는 새아가 미워서 그리고 그리워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30 중반이 되었고 의사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성공했다, 시집 잘 갔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그 부러움을 먹고 살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한 척, 외로워도 충만한 척 연기하는데 도가 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밤. 우리 집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웬 거짓골을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다 찢어진 배낭을 맨 여자. 설마 하며 문을 열어보니 거기에 새아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난 그녀는 더 이상 92년의 그 화려한 오랜 지족이 아니었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졌고 눈가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고 깡마른 몸에서는 낯선 향신료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 도발적이고 뻔뻔한 눈빛만은 여전하더군요. 지은아, 나 배고파. 밥 좀 줘. 그 한마디에 저는 무장해제되었습니다. 10년의 공백도 그동안의 미움도 다 사라지고 그냥 내 친구 세아가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 남더군요.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젖은 몸에서 나는 비냄새와 땀냄새가 역하기는커녕 너무나 반가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재회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태풍의 눈이라는 것을요. 그녀가 몰고 온 것은 추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내 남편, 내 가정, 내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폭탄을 품고 왔다는 것을 그 어리석은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영정 사진 속의 새아가 저를 보고 씩 웃는 것 같습니다. 지은아, 그때 문 열어주지 말지 그랬냐? 그랬으면 우리 이렇게 끝까지 취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향이 타들어가며 제가 떨어집니다. 툭. 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10년 전 그날의 기억도 봉인이 풀립니다.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제가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하지 않으려 했던 제 인생 가장 치욕스럽고 아픈 기억입니다. 하지만 새아야, 들어라. 내가 죽어서라도 내 말을 들어야겠다.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증오하고 사랑했는지. 세아는 내 집 게스트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다해진 배낭 하나와 인도에서 사왔다는 요가 매트 한 장, 그리고 낡은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들어오자 멸균실처럼 깨끗하고 건조했던 내 집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향신료 냄새, 젖은 흙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야생의 냄새가 최고급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뚫고 거실을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월감도 좀 느꼈습니다. 20대 때는 그녀가 나를 리드했지만 40대가 된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었으니까요. 나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을 사는 사모님이고 그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이혼녀 신세였으니까요. 내가 쓰던 명품 가방을 툭 던져주면 그녀는 와, 유지은 출세했네 하며 어린애처럼 좋아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래, 결국 정답을 선택한 건 나였어. 내가 이긴 거야. 하지만 그 승리감이 불안감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내 남편 민호였습니다. 그는 대학병원 교수이자 뼛속까지 엘리트주의에 젖어 있는 남자였습니다. 평소에는 집에 오면 말 한마디 없이 서재로 직행하거나 밥상머리에서 병원 정치 이야기나 늘어놓던 재미없는 위인이었죠. 그런 그가 세아가 온 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세아는 젓가락질도 서툴면서 쩝쩝 소리를 내며 갈비찜을 뜯었습니다. 야, 지은아. 이거 진짜 맛있다. 내가 인도에서 손으로 밥 비벼 먹을 때 말이야. 그녀는 식탁 예절 따위는 무시하고 자신이 겪은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겐지스강에서 시체를 태우는 걸 본 이야기, 파리의 뒷골목에서 거리의 화가와 동거한 이야기. 평소 같으면 남편은 식사 중에 천박하게 무슨 소리냐며 인상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흥미롭다는 듯이 눈을 반짝이며 세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화가랑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멈추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나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호기심 어린 눈빛. 마치 지루한 교과서만 읽던 모범생이 처음으로 펼쳐본 야한 잡지에 빠져든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세아는 그런 남편의 관심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눈웃음을 치며 남편을 형부가 아닌 민호 씨라고 부를 기세였습니다. 민호 씨. 아니, 형부. 사는 게 뭐 별거예요? 가슴 뛰는 대로 사는 거죠. 형부도 의사 가운 벗어 던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녀가 툭 던진 말에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들키지 말아야 할 속마음을 들킨 소년처럼 말이죠. 그날 밤 남편은 서재로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 남아 세아와 와인을 마셨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내 심장을 긁어대는 것 같았습니다. 질투였을까요? 단순히 여자가 생겨서 느끼는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세아를 보는 눈빛 속에 담긴 건 동경이었습니다. 평생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만 해서 교수가 된 이 답답한 남자가 제멋대로 살아온 세아의 자유를 동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에게 안정과 내조를 주었지만 세아는 그에게 해방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아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현관까지 따라 나가 배웅을 하질 않나. 형부 넥타이가 너무 촌스럽다며 남편의 목을 제 손으로 만지작거리질 않나. 내가 눈치를 줘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넌 너무 예민해. 가족끼리 스킨십 좀 하는 게 뭐 어때서? 가족? 누가 내 가족이야? 나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교양 있는 사모님이라는 가면 때문에 꾹 참았습니다. 그래, 갈 데 없는 애니까. 조금만 참자. 곧 나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11월의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나는 골프 모임에 갔다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일찍 귀가했습니다. 도어락을 누르고 현관문을 여는데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도 퇴근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현관에 낯선 구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구두였습니다. 이 시간에 남편이 집에 있을 리가 없는데. 학회에 간다고 했는데.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더군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낯 뜨거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내 친구 세아의 목소리.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꿈일 거야. 아니, 꿈이어야 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침대 위에서 두 남녀가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내 남편 그리고 내 친구. 두 사람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이집트산 수면, 이불 위에서 말입니다. 지은아, 남편이 사색이 되어 이불로 몸을 가리며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똑똑하고 잘난 의사 선생님이 바지를 챙겨 입지도 못하고 벌벌 떠는 꼴이라니. 역겨워서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세아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놀란 기색도 없이 천천히 일어나 가운을 걸쳤습니다. 마치 목욕탕에서 나온 사람처럼 태어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나를 쳐다봤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왔네. 그 한마디에 내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습니다. 나는 달려가서 그녀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짝! 내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세게 때렸습니다. 미친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거둬줬는데. 짐승도 은혜는 알아. 나는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구석에 처박혀서 여보, 진정해. 내 설명 좀 들어봐라며 찌질하게 굴었지만 내 눈엔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내 분노의 대상은 오직 한세아, 그녀뿐이었습니다. 세아는 붉어진 뺨을 만지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왜 그래? 촌스럽게. 그냥 섹스야. 몸이 끌려서 잔 것뿐이라고. 그게 뭐 대수야? 뭐? 대수?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내 남편이야. 내 가정이고. 알아. 내 남편인 거. 근데 그게 뭐? 남편이기 전에 남자잖아. 그리고 너 솔직히 이 남자 사랑하긴 하니? 그냥 내 완벽한 인생을 위한 장식품 아니야? 내가 좀 가지고 놀았기로 써니 내 장식품이 닳기라도 해?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내 폐부를 찔렀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나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조건과 배경을 사랑했을 뿐이지요. 세아는 내 가장 아픈 치부를 그 더러운 불륜의 현장에서 발가벗겨 버린 겁니다. 우리가 친구잖아. 20년 지기 친구. 나는 남편보다 내가 더 중요해. 그런데 너는 고작 이깟 남자 하나 때문에 우리 우정을 깰 생각이야? 그녀는 진심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괴물이다. 도덕도 윤리도 죄책감도 없는 순수한 괴물. 그리고 나는 평생 이 괴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나가. 나는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내 인생에서 꺼져버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더 보이면 그땐 죽여버릴 거야. 세아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갈게. 내가 정그렇다면. 그녀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러 게스트룸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내 눈치를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나는 남편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당신도 꼴 보기 싫으니까 꺼져. 잠시 후 세아가 배낭을 메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들어올 때와 똑같은 모습.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가벼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나서기 전 뒤를 돌아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 경멸도 아니고 미안함도 아닌 묘한 연민이 담긴 눈빛. 지은아, 행복해라. 그 완벽한 성 안에서 평생 인형처럼 잘 살아봐.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의 20대도, 나의 우정도, 나의 뜨거웠던 시절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을 용서한 척했습니다. 이혼녀 꼬리표를 달기 싫어서, 남들에게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기 싫어서 쇼윈도 부부로 살기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내 속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세아가 내 침대 위에서 웃고 있는 꿈. 그리고 꿈에서 깰 때마다 나는 울었습니다. 남편을 뺏긴 게 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뻔뻔하고 당당한 세아에게 결국 또다시 졌다는 패배감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아니라 그녀인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장 바닥에 엎드려 나는 생각합니다. 세아야, 너는 알았니? 내가 떠난 뒤로 나는 단 한 번도 진짜로 웃어본 적이 없다는 걸. 내가 가져간 건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영혼이었다는 걸. 고개를 들어 영정 사진을 봅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여전히 20대의 그 당당한 표정으로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거봐, 유지은. 결국 넌 혼자잖아. 나는 주먹으로 가슴을 칩니다. 텅 빈 가슴 속에서 북소리가 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토록 아픈지. 나는 너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너를 누구보다 사랑했다는 것을. 너는 내가 갖지 못한 나의 또 다른 가능성이었다는 것을.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눈물은 불륜녀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나의 반쪽을 영영 잃어버린 상실의 눈물입니다. 장례는 허무할 정도로 빨리 끝났습니다.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빈소에서 저는 상주 완장을 차고 꼬박 이틀을 지켰습니다. 화장터의 불길 속으로 관이 들어갈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중얼거렸을 뿐입니다. 잘 가라. 이제 춥지는 않겠네. 집으로 돌아온 제 손에는 작은 유골함과 경찰이 건네준 낡은 캐리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새아가 고시원방에 남긴 유일한 유품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딸은 여행을 갔는지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캐리어를 내려놓았습니다. 바퀴가 다 닳고 지퍼가 고장난 10년 전. 우리 집에 올 때 메고 왔던 바로 그 배낭과 짝이 맞는 캐리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그녀의 10년 세월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화려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풀이 잔뜩 인 스웨터 몇 장, 다 쓴 화장품통, 편의점 영수증 뭉치, 그리고 낡은 스프링 노트 3권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매직으로 티오. 제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제이. 지은. 바로 저를 지칭하는 이니셜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익숙한 악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지은이 집에서 쫓겨난 날. 밖은 춥다. 갈 데가 없다. 찜질방에 왔다. 지은이가 던진 돈 봉투 안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 챙겨 나왔다. 자존심 상하지만 배가 고픈 걸 어떡해. 미안하다 지은아. 내가 준 돈으로 국밥 사 먹었다. 뜨겁더라.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는 그녀에게 돈 봉투를 던지며 이거 먹고 떨어져라고 소리쳤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주워가며 비굴하게 웃었었죠. 그런데 일기장 속에 그녀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가 몰랐던 세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과 고독에 시달리는 갈 곳 없는 중년 여성이었을 뿐입니다. 식당 설거지, 모텔 청소, 전단지, 아르바이트. 그녀의 10년은 처절한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2018년 5월. 오늘 백화점에서 지은이를 봤다. 남편이랑 팔짱 끼고 쇼핑하더라. 아는 척하고 싶었는데 참았다. 내 꼴이 너무 거지 같아서. 지은아, 너 예쁘더라. 여전히 우아하고 여전히 도도하고. 근데 왜 행복해 보이지가 않니? 내 남편 딴 여자 보는 눈빛이랑 똑같던데. 너는 그걸 알고 모르는 척하는 거니?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거니? 그녀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잊으려고 발버둥 칠 때 그녀는 제 그림자 뒤에 숨어서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의 마지막 권, 가장 최근의 일기를 보았을 때 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024년 11월. 몸이 자꾸 붓는다. 병원 갈 돈도 없는데.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지은아, 나 사실은 그때 내 남편이랑 잔 거 후회 안 해. 내가 너무 불쌍해서 그랬어. 그 껍데기뿐인 성 안에서 가짜 남편 비위 맞추며 사는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그 인간 유혹해보니까 알겠더라. 그놈은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배경을 사랑하는 거지. 나는 그걸 깨트려주고 싶었어. 내가 그 가짜 행복에서 걸어 나오길 바랐어. 내가 나쁜 년이 되더라도 내가 정신 차릴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틀렸다. 너는 그 성을 더 단단하게 쌓고 숨어버리더라. 미안해. 내 방식이 너무 거칠었지? 나는 너를 구해주고 싶었는데 결국 상처만 줬구나.
보고 싶다, 지은아. 우리 압구정동에서 떡볶이 먹던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남은 목숨 다 줘도 안 아까울 텐데. 아.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트를 가슴에 품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세아야, 이 멍청한 기집애야. 너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너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는데 너는 나를 구하려고 내 몸을 던졌던 거구나. 그날의 분류는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나에게 던진 가장 과격하고 가장 슬픈 돌멩이였습니다. 이딴 남자는 버려. 이 가짜 인생에서 탈출해. 라고 외치는 그녀만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신호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괴물 취급하며 내쫓았고 다시 그 가짜 성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캐리어 구석에서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30년 전 우리가 같이 찍었던 스티커 사진이 붙어있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지은이와 세아의 노래방 18번 모음. 그녀는 이걸 30년 동안이나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낡은 테이프 하나가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었던 겁니다. 저는 오디오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20대의 우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유지은. 똑바로 안 불러. 목소리 더 크게. 아, 창피해. 너나 잘해.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탬버린 소리, 그리고 목이 터져라 부르는 15비의 노래. 그 목소리를 듣는데 거실의 풍경이 흐릿하게 뭉개집니다. 에르메스 찻잔도 이태리제 소파도 한강뷰도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넓은 펜트하우스에 살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건 오직 저 낡은 테이프 속의 우리뿐입니다. 세아야, 나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해? 저는 허공에 대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내 영혼의 반쪽은 제가 되어 사라졌고 남은 건 껍데기뿐인 나와 그녀가 남긴 뼈아픈 진실뿐입니다.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이 들어옵니다. 골프 가방을 메고 얼굴이 불쾌해져서 들어옵니다. 그는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낡은 옷가지들과 울고 있는 저를 보고 인상을 찌푸립니다. 이게 다 뭐야? 궁상맞게 울고 있어? 청소 아줌마 안 불렀어?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세아의 일기장에 적힌 글귀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놈은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세아가 남긴 노트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아가 10년 전에 실패했던 그 구조 작전을 이제는 제가 완성해야 할 차례라는 것을. 민호 씨,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의아한 듯 저를 쳐다봅니다. 왜 그래? 무섭게. 우리 이혼해요. 남편의 눈이 동그랗게 커집니다. 거실에 흐르던 90년대 가요가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쿵쿵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지금 제정신이야? 남편의 고함 소리가 거실 샹들리에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골프 가방을 내동댕이 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평소에 그 냉철하고 점잖던 의대 교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밥그릇을 뺏길까봐 겁에 질린 늙은 수컷 한 마리만 서 있었습니다. 당신 갱년기야? 아니면 우울증이야? 친구 하나 죽었다고 왜 이래? 그 여자가 당신한테 뭐 대단한 존재라고 잘 살고 있는 가정을 깨? 잘 살고 있다고?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 씨, 솔직해지자. 우리 그동안 잘 산 게 아니라 잘 연기한 거잖아. 당신은 성공한 가장 연기, 나는 우아한 사모님 연기. 관객도 없는 무대에서 우리 둘이 지치지도 않고 연기했잖아. 나 이제 그 연기 지겨워서 못하겠어. 야, 류질은. 네가 지금 배가 불렀구나.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지? 너 이 집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늙고 돈 없는 이혼녀일 뿐이라고. 남편은 가장 치졸한 방법으로 협박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이 무서워서 경제적 추락이 두려워서 꼬리를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세아의 일기장을 읽고 난 후에 저는 어제의 유지은이 아니었으니까요. 상관없어. 늙고 돈 없어도 적어도 가짜는 아니니까. 세아 봐. 가진 거 하나 없이 고시원에서 죽었어도 걔는 너보다 나보다 훨씬 진짜였어. 나는 이제라도 진짜로 살 거야. 미친년. 그년이랑 어울리더니 아주 똑같이 미쳐버렸구만. 남편은 욕설을 내뱉으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닫히는 문소리가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저 문이 닫힘으로써 나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행거에 빽빽하게 걸린 명품 코트들, 선반 위에 진열된 수십 개의 가방들. 그것들은 내 전리품이 아니라 나를 올가매던 쇠사슬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편한 청바지와 패딩 점퍼 하나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세아가 그랬던 것처럼 작은 배낭 하나만 챙겼습니다. 배낭 안에는 지갑과 세아의 일기장, 그리고 그녀의 유골함.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 세 사람. 하지만 자세히 보니 내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게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고 있는 저 여자는 이제 여기 없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마치 감옥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로비를 걸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저를 보고 거수 경례를 합니다. 사모님, 어디 가십니까? 저는 그에게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 집에 갑니다. 진짜 우리 집으로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들이 이끄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가고 싶었습니다. 세아가 늘 그랬던 것처럼요. 차는 강남대로를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표지판에 강릉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1993년 겨울, 우리가 수업을 째고 무작정 떠났던 그곳. 세아의 낡은 스쿠프를 타고 달렸던 그 동해바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속도계가 올라갈수록 가슴 속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신해철의 그대에게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청껏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도 닿지 않았습니다.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서너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포대 앞바다였습니다. 겨울 바다는 지푸르고 거칠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굉음처럼 울리고 칼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후끈거렸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유골함을 꺼냈습니다. 작고 차가운 도자기. 이 안에 그토록 뜨거웠던 한세아의 인생이 담겨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아야 왔어. 기억나? 우리 여기서 소주 마시고 춤추고 난리 쳤던 거. 대답 없는 유골함을 안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모래사장에 발이 푹푹 빠집니다. 30년 전 우리는 이 해변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었죠. 나는 세계적인 작가가 될 거야. 나는 재벌이랑 결혼해서 떵떵거리고 살 거야. 그때의 꿈들은 다 어디로 가고 우리는 이렇게 늙고 병들고 혹은 죽어서 다시 만난 걸까요? 방파제 끝에 섰습니다. 검푸른 파도가 발 아래서 넘실거립니다. 저는 유골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바람에 날립니다. 세아야, 미안해. 널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를 그 가짜 성에서 끄집어내줘서 고마워. 저는 뼈가루를 바다를 향해 뿌렸습니다. 하얀 가루들은 눈보라처럼 흩날리더니 이내 거대한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세아가 바다와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입니다. 월세 걱정도 병원비 걱정도 친구의 남편을 뺏었다는 죄책감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춤추고 노래하겠지요. 잘 가라, 나쁜 년. 사랑한다, 내 친구. 마지막 가루까지 털어내고 나니 손이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꽉 채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남편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30년 전에 그 당돌했던 유지은이 그리고 내 영혼의 반쪽인 한세아가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바닷가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컵라면 하나와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파라솔 의자에 앉아 라면을 먹는데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습니다. 면발을 넘기는 소리가 이렇게 경쾌할 줄 몰랐습니다. 타워 팰리스에서 먹던 최고급 스테이크보다 이 컵라면이 100배는 더 맛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는 맛이구나. 세아가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핸드폰을 켰습니다. 남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서 온 문자 하나. 엄마 어디야? 아빠가 난리 났어. 무슨 일 있어?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우리 딸 미안해.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러 간다. 너도 내 인생 살아. 아빠 눈치 보지 말고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55세의 유지은입니다.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세아가 살았다는 인도로 가볼까요? 아니면 그녀가 사랑했다는 파리의 뒷골목으로 가볼까요? 어디든 좋습니다. 내 발로 걷고 내 눈으로 보고 내 가슴으로 느끼는 곳이라면 어디든 천국일 테니까요. 바다 위로 붉은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저 붉은 바다 위로 세아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그녀가 윙크를 하며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은아, 이제 시작이야. 늦지 않았어. 폼나게 한번 살아봐. 네, 그럴 겁니다. 당신 몫까지, 아니, 우리 둘의 몫까지 합쳐서 남은 생은 정말 치열하고 자유롭게 살아볼 겁니다. 더 이상 정답 같은 건 찾지 않겠습니다. 내가 걷는 길이 곧 길이 될 테니까요. 가방을 맵니다. 10년 전 세아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가방이 지금 제 어깨 위에서는 날개처럼 가볍게 느껴집니다. 저는 신발끈을 고쳐 매고 방파제를 걸어 나옵니다. 등 뒤에서 파도가 박수처럼 쳐줍니다. 내 새로운 인생의 첫 막이 지금 여기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창밖으로 겐지스강이 흐르고 타오르는 장작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나는 곳. 네, 저는 지금 인도 바라나시에 와 있습니다. 30년 전 세아가 엽서를 보냈던 바로 그 도시입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 많이 변했습니다. 강남 사모님 유지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값비싼 파마머리 대신 질끈 묶은 머리, 명품 정장 대신 헐렁한 개량 한복 바지에 샌들을 신고 있습니다. 피부는 까맣게 탔고 눈가에는 웃음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저는 지금의 제 얼굴이 20대 때보다 훨씬 마음에 듭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얼굴을 찾은 것 같으니까요. 지난 1년은 전쟁 같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남편은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발악을 했고 저를 유책 배우자로 몰아가려고 온갖 수를 다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 법대로 딱 절반만 달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돈 따위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이름 석자를 되찾는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도장은 찍혔습니다. 법원을 나오던 날 남편의 그 찌질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 나가서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그는 마지막까지 저주를 퍼부었지만 저는 그저 씩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잘 봐라. 내가 얼마나 보란듯이 잘 사는지. 딸아이는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엄마 멋지다. 나도 엄마처럼 살 거야.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천만금보다 더 큰 위로였습니다.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자는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으로 살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을요. 저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세아가 남긴 일기장을 지도 삼아 그녀가 걸었던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야시장, 파리의 몽마르트르 언덕, 그리고 이곳 인도의 겐지스강까지. 그녀가 먹었던 음식을 먹고 그녀가 봤던 풍경을 보며 저는 매일매일 그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저는 강변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눈앞에는 스마트폰을 세워두고 녹화 버튼을 누릅니다. 하늘에 있는 내 친구 세아에게 보내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영상 편지입니다. 안녕 세아야. 나 지은이야. 보이니? 여기가 내가 말했던 그 겐지스강이야. 진짜 내 말대로 시체 태우는 냄새랑 꽃향기가 같이 나네. 삶이랑 죽음이 비빔밥처럼 섞여 있는 곳이라더니 정말 그렇다. 화면 속에 제가 환하게 웃습니다. 세아야, 나 요즘 밥 진짜 잘 먹어. 손으로 커리도 비벼 먹고 길거리에서 파는 짜이도 마셔. 옛날에 내가 손으로 밥 먹을 때 더럽다고 구박해서 미안해. 먹어보니까 이게 훨씬 맛있더라. 손끝으로 온기가 느껴지니까 밥이 아니라 생명을 먹는 기분이야.
잠시 목이 메어 말을 멈춥니다. 강물 위로 꽃등불 하나가 둥둥 떠내려갑니다. 고마워, 내 친구. 내가 나를 그 썩은 늪에서 건져줬어. 내가 나쁜 년 소리 들으면서까지 내 가정을 깨트려 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그 타워 팰리스 감옥에서 우울증 약이나 먹으며 죽어가고 있었겠지. 너는 내 인생의 파괴자가 아니었어. 너는 나의 구원자였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지만 닿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는 것도 웃는 것도 자유니까요. 거기선 어때? 잘 지내지? 멋진 남자들이랑 춤도 추고 맛있는 술도 실컷 마시고 있지. 나도 곧 따라갈게. 하지만 조금만 천천히 갈게. 내가 못 보고 간 세상, 내가 못 해본 사랑, 내가 다 겪어보고 갈게. 그래서 나중에 너 만났을 때 밤새도록 수다 떨 거깃거리 잔뜩 만들어서 갈게. 저는 손을 뻗어 화면을 어루만집니다. 마치 새아의 뺨을 만지는 것처럼. 사랑한다라 새아야. 그리고 용서해줘서 고마워. 너는 영원한 나의 X세대, 나의 영원한 짝꿍이야. 우리 다시 만나는 날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서처럼 신나게 놀아보자. 안녕. 녹화가 끝납니다. 저는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전파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테니까요. 짐을 챙겨 일어납니다. 가방이 가볍습니다. 마음은 더 가볍습니다. 내일은 히말라야로 갈 생각입니다. 세아가 가보고 싶어 했지만 끝내 못 갔던 그곳. 제 배낭 속에는 세아의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입니다. 둘이 합쳐 100살이 넘은 늙은 여자 둘이서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친구에게 혹은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시는 건 어떨까요? 고맙다, 보고 싶다는 말 아끼지 마세요.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전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건 아프지만 그 밖에는 눈부신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처럼 55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여행에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씩씩하게 걷겠습니다.